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도요 여전히 수업에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진도를 파악했는데 아직 책으로 안 나왔지만요. 지금 복사본 교재는 98페이지 불똥글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똥글자가 630번째네. 멈칫하고 있는데 불똥질을 지금 이렇게 오늘날 지금 보드마커를 들고 표현하는데요. 이 보드마커를 들고 표현할 때에 개체를 하지 않는 이상이요. 이렇게 두께를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만 표현되는 상황이 이렇게 표현돼서 불똥 들어오는데요. 이게 오늘날 필액으로서 쓰임이 많은 글자예요. 불똥이란 뜻으로 쓰임보다는 필액으로서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필액으로 쓰일 때는 그냥 점이에요, 점. 이걸 사람들 음까지 붙여 점 적으는데 음까지 붙일 필요는 없어요. 점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게 점으로 쓰일 때요. 주로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뭔가를 구분한다거나 또는 강조를 할 때 이 점을 찍어요. 글자의 일부로서 쓰이면서 구분을 하거나 강조 같은 것을 할 때 쓰이는데요. 애초에 때는 불똥이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쓰이지는 않았어요. 옛날엔 붓을 사용했는데 이 붓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표현된 형태 이렇게요. 이게 불똥이라는 것이 작은 불덩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불덩이라는 말이 작은 불덩이에요. 작은 불덩이. 근데 그 작은 불덩이가 어디서 타고 있냐면 심지에서 타고 있는 걸 표현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심지라는 뜻도 있는 글자예요. 심지에서 타고 있는 심지어 심지에서 타고 있는 이거 한자음 심에다가 지를 갖다 붙여서 한 거예요. 심지에서 타고 있는 그 작은 불덩이인 불똥을 갖다 표현했다 이게. 여기 이 가운데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 심자가. 옛날 사람들은 심장이 몸 가운데, 가슴 가운데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물 가운데를 갖다가 수심, 도시 한 가운데 갖다가 도심 뭐 이럴 때예요. 도심 뭐 이럴 때 심자가 가운데인데 가운데 있는데 지가 뭐인지 찾아봤는데 어원이 분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 표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작은 불덩이를 나타내서 처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후대로 오면서요. 후대로 오면서 서사도구가 발달되면서요. 서사도구가 발달되면서 그냥 점으로요. 점으로 쓰일 때에 이게 가운데 점으로도 쓰이고요. 가운데 점으로도 쓰이고 또 왼점으로도 쓰이고 또는 오른점으로도 쓰이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점은 이렇게 표현되지 이렇게. 그냥 요 형태인데 이렇게 요 형태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굵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내리 그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쓰는 글자 가운데 이렇게 두 팔 사람이요. 사람이 두 팔과 두 다리를 이렇게 벌고 땅 위에 서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설립자는요. 설립자의 맨 위에 핵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이 머리 부분을 갖다가 이게 가운데 점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오늘날 이 가운데 점이 오른점으로 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게 오른점이고 이게 왼점인데요.
오른쪽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오른쪽으로 쓰이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이 불똥 주자도 오늘날 오른쪽으로 찍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초에는요 두께를 나타낼 수 있는 붓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붓을 딱 꼭 찍으면서 떼면서요 이렇게 작은 불덩이 이런 갖다가 표현했어요. 심지에서 타고 있는 작은 불덩이인 불덩을 갖다 표현했는데 호들오면서 서사도 발달돼서요. 아무래도 오늘날처럼 두께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펜들 같은 거 사용하면서 이런 가운데 이 불똥 주자가요 그대로 표현은 가운데점으로도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는 왼점으로도 표현되고 또는 오른점으로도 표현되고 그냥 오른점도 붓을 사용한다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두께를 나타낼 수 있는 붓으로 사용된다. 근데 이게 불똥이라는 뜻보다는 사실은 피력으로서요. 피력으로서 역할을 갖다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냥 이렇게 참고다 이렇게 이걸 갖다 점이라고 하는 상황이죠. 점 좀 하면 안 된다 이게 점 하면 된다 이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구분을 하거나 강조를 하는데 구분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소전에 구슬옥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요. 임금왕자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좀 구분을 좀 더 분명히 하라고 간격을 조금 했는데 이쪽은 좀 짧고 이쪽은 좀 긴 형태예요. 요건 같은 상황이고. 그래요. 그런데 요것과 요것이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소전 이후에 구슬옥자를 갖다가 임금왕자는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구슬옥자를 갖다가 소전 이후에 뭐예요? 예서죠? 예서에서 점을 찍어가지고 이 글자하고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사실은 예서에서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점을 위에다 찍기도 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그다음에 옥다등 장인 숙이라고 하는 글자로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도 구슬옥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도 썼어요. 구슬옥자 이렇게. 예서에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요 글자는 뭐 옥을 타는 장인을 나타낸 글자로도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별도의 쓰임이 있는 글자는 아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예서 다음이 뭐예요? 해서죠. 해서에서 요것만 쓰고 그것이 오늘날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 구슬옥자에 달라붙은 글자가 원래 점이 없이 쓰이다가 점이 쓰이지는 상황이 이 임금왕자 같은 것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점을 찍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강조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점이 사용된 경우는 이게 옛날 고문자에 이거 칼도자거든요. 칼도자인데 이 부분이 날 부분이에요. 우리가 칼을 쓰는 글자가 두 글자가 있는데 칼도자가 있고요. 칼도자를 쓰는 글자인데 쓰이면 글자 칼금자가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이 이건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 거 양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칼날이 한쪽에만 있는데 그 날 부분이 이쪽 부분에 있어요.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칼도자인데 날 부분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두께 쓸 수가 없어요. 문자는 점이나 선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만 표현해야지 이렇게 두껍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다 점을 찍어가지고 강조를 했어요. 요 날 부분이다 이거 날 부분. 요 부분이 날 부분이다 이거예요. 강조를 점으로서 강조를 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서 그 부분이 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날을 따는 칼날이 있자요. 칼날이 있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농사의 도구 가운데 벼 같은 걸 베는 시골에서 벼 같은 걸 손으로 벨 때 이게 사용되는 도구가 농사 도구가 뭐예요? 낫이죠. 낫도 날에서 낫과 같은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것도 보면 이렇게 자루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날 부분이 안쪽에 있잖아. 그러잖아요. 같은 경우에요. 낫과 날이 서로 어원이 같다고요. 근데 그 낫도 보면 자루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굽어든 속 부분이 날이 있는 것처럼 칼날이 일자 부분도 이 부분이 날이었던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부분에 점을 찍어가지고 칼의 날 부분을 나타내면서 칼날이 일자가 됐다 이 칼날이. 자 이런데 주로 쓰여지는 글자가 이
불동주자 점이요 점. 피력으로서 이 역할을. 이때 요것을 점이라고 해야지 불동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필수로 명칭이니까 주를 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동주한테 점주 그렇게 표기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표기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표기는 불동주고 별칭으로 필요로 쓸 때 명칭이 그냥 점이요 점. 자, 그런 사실 알아두고 요 글자가 불동주자가 음역하려는 글자가 있어요. 설문에다에 보면은 이게 등불등자예요. 등, 중, 화, 주, 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이게 등불등자라고 했어요. 등불 가운데 불의 심지이다 그렇게 해요. 이게 주자가 심지라는 뜻이 있어요. 이 글자가 주자가 심지라는 뜻이. 이게 아까 하면서 심지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후대로 오면서 요 글자를 갖다가요. 불동을 뜻하든지 심지를 뜻하는 글자로 쓰는데 심지에서 타는 불이 심지가 한 가운데 있다고 아까 하면서 그랬잖아요. 가운데를 뜻하고 중심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을 피워놨을 때 어떤 사방을 밝히면서 중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중심이 되는 사람 관련돼 가지고 이 주인을 뜻해요. 주인. 근데 주인의 뜻으로 많이 쓰니까 심지를 뜻한 글자는 다시 불화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가 이 글자고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가 이 글자예요. 세 글자가 다 관련이 있어요. 요 주인 주자에 대한 풀이가 이거라니까요. 지금 등불 가운데 그러니까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인데 이게 이 등으로 본 거죠. 그게 이거 불이죠. 이 주인 주자 고문자가 이게 불의 심지를 갖다가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럴 거라서 주자의 뜻을 따르고 불동주예요. 불동의 뜻을 따르고 주의 생략된 형태가 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주 또한 또 역자예요. 주가 또 음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가 또 음역할. 설문에다 주인 주자 풀이가. 그러니까 주자가 음역하는 글자라는 얘기죠 이게. 근데 그 주자가 음역할을 하면서 이 불동이 심지와 관련되면서 심지라는 뜻이 있는데 심지라는 뜻은 불화자를 붙이고 심지가 불을 피울 때예요. 심지에서 불이 탈 때에 그 불이 한 가운데 있고 등장 가운데 있고 또 주변을 밝히면서 사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이 된다는 의미와 관련되면서 주의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이걸 흔히 주인적으로 하는데 이 글자는 또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돼서 음역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글자들은 우리 책에 보면요. 교재에 보면 그 뒷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살주자가 있고요. 사람이다를 붙여가지고요. 의식 좋을 때 쓰는 주자죠. 주택을 때 쓰는 글자고 물이 달라붙으면 물될 주자가 있고요. 주사할 때 쓰는 글자예요. 주의보다 때 쓰는 글자예요. 주유소도 마찬가지 이 글자를 쓰죠.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기둥주자가 있어요. 전신주, 수은주 뭐 할 때 쓰이는 주자예요. 그 다음에 말맞자가 달라붙으면은 주는 주인데 말 머무를 주자 그냥 머무를 주자고 하는데 주차장할 때 쓰이는 주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주한미군, 주한미군이라든지 주재기자라든지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말씀원자가 달라붙으면은 어떤 문장에서요 어떤 말이 있을 때 그걸 갖다 풀이해주는 말이에요. 풀이를 해주기 위해서 논어집주의 주자죠. 그러니까 줄을 낸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구절에다 선을 긋고 그걸 갖다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풀이 방법이 뭐 주내는 방법인데요. 자 주석을 달다 뭐 할 때 쓰는 주자죠. 자 이런 데서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주인 주자라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이 글자네요.
자, 이 글자를 놓고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표기 방법이 두 개예요. 달릴 주라고 온 사람도 있고 달아날 주라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달아날 주로 표기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다인분의 부숫자 책을 쓴 사람인 거예요. 30년 전에요. 그리고 부숫자 교육도 사실은 100번 이상을 했어요. 부숫자 전체를. 지금 그 가운데 이제 한 번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함께 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몇 번 못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몇 번 더 기회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은 거의 이제 부숫자 수업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렇게 100번 넘게 수업을 하면서 달아날 줄로 교육해 왔어요. 이게 제가 이게 대표 자원을 정할 때에 제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논문을 써가지고요. 국내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갖다 참조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표기했지만 지금 써놓은 글자만 하고 이게 기본형이 달리다고요. 이건 달아나다인데요. 이 달리는 것과 달아나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달리는 것은 나는 달리다, 나는 달아나다. 나는 달리는 것은 자발적인 행위이지만 나는 달아나다 하면 누군가의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뛰어가는 상황이죠. 이 인간의 본능 가운데 본능이 더 발현될 수가 없는 시절이 더 과거로 올라갈수록 더 본능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본능을 놓고 나온 심리학 용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파이트 or 플라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파이트는 싸우다예요. 우리가 플라이트는 달아나다예요. 옛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체득된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맹수나 적을 만날 때 싸우냐 아니면은 내가 맹수한테 잡혀 먹겠으냐 또는 적한테 지겠으니까 달아나느냐 그 본능을 그대로 표현한 글자가 바로 이 글자다 이게죠. 이 자발적으로 달리는 일 옛날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삶이 먹는 걸 해결하는 것이 삶의 전체 목적이었어요. 옛날 사람 태어나면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 그 외에는 어떤 정치적인 세계가 오늘날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몸부림 외에는 거의 다른 삶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달리는 행위 있잖아요. 자기 건강을 위한다고 해서 런닝머신에서 뛰거나 뭐 해그름역에 주변에 운동장 같은 데서 뛰거나 이게 자발적인 행위인데 자발적인 행위가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맹수한테 쫓기거나 또는 적한테 쫓겨서 달아나는 행위 주의상책 36개 주의상책 달아나는 건 최고 계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달아나다가 맞다고 보는데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교육하신 분들이 이게 달릴 줄과 달아날 줄가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뭐가 더 온당할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민하는 결과 달아나다가 본인이 더 가깝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달아날 주고 달아나는 행위가 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달리다는 뜻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달릴 줄라고 해도 또 뭐 이 일을 달리기는 좀 힘들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대표 재원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일 뿐이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지만 하여튼간 본의를 다 들어서 얘기한다고 치면은 달릴 줄보다는 달아날 줄가 더 합당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릴 줄라고 하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알아서 할 일이에요.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내 요령껏 가르치는 거니까. 다만 왜 달릴 주가 돼야 되는지 합리적으로 수긍이가 있끔 얘기해 주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요 두 개 중 하나만 택한다고 하면 달아날 줄 택해서 써보고요. 이 글자 자체는 사람이 달리는 행위인데 사람이 달릴 때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팔을 휘젓고 있고
이렇게 다리를 갖다가 이거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고무대로 보면 이게 사람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이고 팔을 휘젓고 있고 몸체에서 다리 하나를 이렇게 들어올린 이런 형태로 옛날 고무자가 표현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달린다는 의미가 좀 글자에서 드러나지만은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그렇다고 치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거 뭐지 하는 상황 춤을 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이고요. 그래서 달릴 때에 인체에서 가장 민첩하게 동작이 이루어진 부분을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뜻을 갖다가 보강을 했는데 달릴 때 인체에서 가장 민첩하게 동작이 이루어진 부분이 어디다? 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을 갖다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는데 호대로면서요. 글자를 간략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팔을 휘젓고 있는 이 형태는 흑도차처럼 발의 형태는 이렇게 된 발의 형태는 발족자 밑에 붙어 있는 글자처럼 이렇게 썼다 이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달아날 주자. 그리고 이 달아날 주자를 갖다가 고문자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발을 세 개를 이렇게 편 글자도 짚고 넘어가는데 요 글자는 호대로면서 사람 팔을 짚고 있는 큰 대자. 그 다음에 발 형태는 열십자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더 바쁘게 달린 상황을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발 세 개를. 그래서 분주할 분자가 돼. 더 바쁘게 달린 상황. 분주할 분자. 동분서주일 때 쓰는 거지. 근데 공자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써있는 걸 놓고 큰 대자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요 글자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쓰이는 글자가 있어요. 한자에서 이렇게. 이게 풀해자죠. 풀에서 풀 같아서 사람이 뛴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날에 쓰여진 글자를 놓고 보면 이게 풀해자로 보는 거야. 그래서 풀밭에서 뛴다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게 발이요, 발. 발을 갖다 간략화해서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분주할 분자도 달아낼 주자하고 관련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자니까 같이 설명해주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줘서 쓰여진 글자가 뭐 내냐 달리는 상황인데 뭐 달리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날 기자라든지 복자 전복자가 부로 바뀌면서 달리기 위해서 어디 다다른다고 다다를 붙자라든지 또는 뭐에 바로 도끼 월자가 음역하면서 너물 월자라든지 초월할 때 쓰는 너물 월자라든지 또는 침이 올 때 쓰이는 치는 치인데 달아날 주자가 달면서 달려서 나아간다고 해서 나아갈 치자 뭐 이런 데서요. 이런 데서 쓰여진 부수 역할을 하는 글자가 바로 있지. 일어날 기, 다다를 부, 선생님이 어디로 부임했다 이거예요. 용공 부원노 금오신안이 나오는 그 다음에 넘을 월자의 초월 달려서 넘는 거예요. 치는 치인데 달려서 나아간다고 해서 나아갈 치 침이 올 때 쓰는 치자예요. 자 이런 데에서 쓰임이 있는 글자가 달아날 주자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배주자예요. 배라는 게 우리가 땅이야 사람이 발로 걸어다니도 되지만은 물이 있으면 물길이 옛날 사람들이요 배가 없을 때는 물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물을 걷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나무 조각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배를 만들었어요. 이 나무 판때기 같은 걸 이렇게 그걸 갖다가 고문자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소전에 오면서 좀 더 유리한 형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이 이후에 오늘처럼 이렇게 쓰이게 된 글자가 바로 배주자인데 이게 이제 최초의 인류는 이렇게 나무판때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이제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배도 크기도 커질 거 아니에요? 크기도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보다 더 크게 만든 배는 이제 이렇게 쓰죠. 이제 음역 글자, 요 글자에다가 산속의 연이라는 글자. 요 글자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요. 이게 사실은 잘못된 글자예요. 이렇게 여덟 팔자 형태처럼요. 이게 여덟 팔자 형태로 쓰이지만 물이 새어나온 걸 빼냈어요. 이게 늪과 관련된 글자인데 산속의 늪연자. 늪이라는 게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곳이고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항상 여기서 새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갖다 펴는 거예요. 그 연이 연자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 나변자가 되잖아요. 요 글자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요.
오늘날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자학을 공부해가지고 문자학을 통해서 자연 공부를 하고 자연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 텐데 그냥 문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책에서 나온 인쇄 매체를 통해서 나온 글자를 그대로 놓고 쓴다면 인쇄 매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에 교육인적자부에서 고시를 내려가지고 잘못된 글자 고치라고 할 때 이런 글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글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글자들 세대 같은 짓거리 해가지고 요 글자를 이렇게 쓰라고. 근데 이건 그대로 도도된다고 봐요. 사실 저는. 자, 배주자예요. 최초의 배는 사람들이 배를 크게 못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무 조각 같은 걸로 작은 배예요. 그래서 이게 일렬편조 이건 작은 배를 뜻한 데 쓰고 이제 배 만들기 기술이 발달되면서 좀 더 크게 만든 배는 요 배선자를 쓰죠. 배선자. 그러다가 이제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어쩌고저쩌면서 아주 큰 배들이요. 뭐 오늘날 무역선처럼 큰 배들은 큰 배박자를 쓴단 말이에요. 큰 배박. 그래서 우리가 배를 만드는 회사를 갖다 선박회사 할 때 쓰는 글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웬만한 배들은 다 이 글자를 쓰지 이 박자를 갖다 선박이란 말에 거의 쓰임이 없는 글자예요. 이게 박자가. 우리 세국정책을 쓰다가 이제 세국정책 이게 없어지고 나서 서양에서 막 이양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형태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형태의 다른 모양의 배들을 이양선이라고 하죠. 이양선. 이것도 가운데를 띄워줘야 되는데요. 이양선. 그 이양선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서양의 뭐 여러 장식품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물건들을 박내품이라고 했어요. 박내품. 큰 배다. 이양선이 큰 배거든. 큰 배에다가 싣고 들어온 물건을 갖다가 박내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녀자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막 장신구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말들이 쓰이는데 박내품이란 말조차도 사실은 어휘력이 좀 부족하면 모르고 있는 말이고 선박이란 말이 이제 그나마 쓰임이 많은 말이에요. 그리고 근대화되면서 배가 근대화되면서 배를 전문적으로 특수 목적으로요 만든 배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싸우기 위한 배가 생겨나는데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만든 큰 배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배함자인데 싸우기 위한 배니까 배함자라고 하기보다는 싸움 붙여서 싸움 배함자라고 이제 더 많이 오는 얘기죠. 싸움. 근데 이 싸움 배도 사실은 있죠. 싸움 배도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어요. 여기서는 요 글자의 작은 배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요것은 반대가 되는 글자를 뭘 쓰냐면 그렇죠. 한 30년 전에 강릉 근처에 북한에서 내려보는데 바다 물속에서 싸우는 배를 갖다가 내려보는데 그 배가 자초가 됐어. 해안가에서. 그 배를 놓고 처음에 잠수함이냐 잠수정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금방 해결이 됐어. 왜? 나라에서 배를 놓고 싸운 배를 놓고 기준이 있어. 그 만재 톤수가 그 만재 톤수 배에다가 뭔가를 실었을 때 이제 그 홀수선을 갖다 유지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요. 이 만재 톤수를 근데 500톤 이상이 되면은 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기준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50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500톤 이상이면은 함이고 500톤 이하면은 정이야. 근데 그 배가 500톤 이하였던 거야. 그래서 금방 언론에서요, 매스컴에서 잠수함이라고 초청계를 하다가 나중에 잠수정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전수해 놨을 거예요. 그 강릉 그쪽에 앞바다 가면 아침 해 뜨는 거 많이 보는 데가 어디야? 정동진. 정동진 그 가는 길이 있어. 참 정동진 가는 게. 예. 고맙습니다. 기억 안 나는 거. 근데 그때 하여튼간 북한이 내려가지고 뭐 걔들이 자초가 되니까 그 잠수정 속에 있는 애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해안가니까 나와가지고 다시 올부고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택시 기사가 그 신고를 해가지고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인도 많이 죽고 뭐 예비군도 죽고 경찰도 죽고 뭐 민간인도 죽었나 어쨌든 하여튼간 걔들도 많이 죽었어. 하여튼간 그럴 때 쓰이는 잠수정의 정자가 이거에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이게 원래는 사실은 돛을 달지 않는 배예요. 이게 돛을 달지 않는다는 것은 동력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그래서 이 돛을 달지 않는 돛을 거둔 배라고 해서 거룻배의 거룻이라는 말이 돛을 거뒀다 그런 의미야. 거룻배 정자 이 조정 정자가 음역하면서 그래서 한강 미사리 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젓는 경기 조정 경기할 때 쓴 정자를 이걸 때 쓰잖아요. 그리고 전시에 사용되는 배와 관련돼 가지고 뭐 구축함 구축정, 초계함 초계정 뭐 이런 말들이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글자가요. 쾌속정, 쾌속함 뭐 이런 식으로 바꾼 상황이죠. 예, 하여튼간 이렇게 전부 다 이거 다 배와 관련되는 글자인데 이런 구분이 좀 있는데 쓰여진 글자가 배주자라는 거 알고 배주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편주라든지 노아가 만든 방주 방주가 뭐냐고 하면 노아가 만든 배라는 건데 그 모양새가 이 방자가 뭐예요? 사방의 방자죠? 네모나타는 방석의 방자잖아. 네모나게 이게 항해를 위한 배를 앞을 빼쪽에 이렇게 만들어야겠지만은 이건 물에만 떠 있는 배니까 그러니까 네모나게 크게만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방석처럼 네모난 형태의 배라고 해서 방주라고 하잖아. 방주. 방주가 뭐야 그러면 노아가 만든 배요까지는 하는데 어떤 모양인지 얘기를 안 해. 자, 그럴 때 쓰일 줄자예요. 자, 배줄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대줄자예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문화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게 대오고 죽이 같은 음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말마자의 말과 마가 서로 관련이 있고 실사자의 실과 사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많아요. 우리가 돈전자 할 때 쓰이는 전자도 이렇게요. 돈과 전이 서로 어원이 같아요. 띠대자도 마찬가지예요. 띠대자도 띠하고 대가 어원이 같아요. 뭐 배포자 이거 찾아보면 많아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기억나는 것만 얘기지만 배포자도 배하고 포가 서로 어원이 같아요. 어원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김민할 낀자 이런 글자 이런 글자에서 오늘날 끈이란 말도 나왔어. 끈도 긴에서 나온 말이야. 김민학이 엮는 거. 찾아보면 우리말에 우리가 손 우리말로 생각하는데 끈 이런 말 손 우리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자에서 나온 말이라고. 대도 주가 이런 말들처럼요 서로 같은 데서 나온 말인데 이 대가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무성하게 잘하는 것이 어떠냐면은 중국의 오늘날 중국 땅덩어리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땅덩어리를 이렇게 그려보고 너 밑으로 내려놨네. 거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식물이라는 게 한계선이 있어요. 북방 한계선 잘하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을 때에 귤이 있죠. 귤이 지금 우리 선생님 맛있는 귤을 오늘 선생님이 한 분 갖고 계셨는데 귤이 제주도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남쪽까지 이렇게 자라요. 제주도 이게 귤의 생장 한계선은 북방 한계선은 영도예요. 평균 기온 0도. 여기가 영도예요. 영도. 사실은 이 쾌팽이라는 사람이 기후분을 할 때에
냉대하고 온대요.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몇 도냐면 마이너스 3도예요. 마이너스 3도가 이게 서울에 이렇게 있으면 서울 밑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좀 올라가요. 오른쪽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서이고 여기 동해인데 동해가 더 물이 깊잖아요. 똑같은 온도의 100도로 끓인 물을 갖다가 부어놓고 크게 여기다 큰 데다 100도 물을 집어있고 작은 데다 100도 물을 집어있고 두면은 이게 더 빨리 식어. 이게 더 늦게 식고. 이게 서해가 낮고 물이 덜 적으니까 빨리 식으니까 이게 겨울에 더 빨리 추워지는 거야. 여기는 물이 깊으니까 덜 추워지고. 그래서 식물도 그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옛날 지리 시간에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게 한계선이 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서울인데 서울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에서 정동쪽으로 가면은 나오는 것이 정동진이야. 정동진. 서울이 정동진이라는 말이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바른 동쪽. 그 바른 동쪽의 기준이냐면 서울이야. 서울. 제가 찾아보니까 정동진에서 쭉 거니까 서울의 윗부분이 이렇게 거기더만. 아니 제가 봤더니 몰라. 또 그거 우리 선생님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난 미쳐. 옛날에 찾아봤더니 몰라 다를 수 있는데 서울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동진에서 이렇게 빤히 찾아보니까 이 서울의 윗부분에 걸치더라고. 정동진 위치가. 근데 우리 선생님 광음 얘기하니까 또 이거 내가 잘못 옛날에 봤나 하고 싶기도 한데 다시 한번 조사해 봅시다. 이게 공부란 게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던 자료가 100%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서서 교육은 사람들은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직접 자료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하여튼간 이걸 길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이저 정동진의 우회가 정동진이가 아까 강릉이야. 강릉이 서울보다 위도상 높아요. 사실은 정동진 위쪽에 강릉이니까. 근데 이게 서울 밑으로 해서 이렇게 서울 밑으로 수원 밑으로 해가지고 강릉까지가 여기가 쾌평이 구분은 이게 냉대 기후고 이게 온대 기후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만사원이 있는 게 겨울에는 춥고 여름 더운 이유가 이제 그거 내온대를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80년대 초반에 서울에 올랐을 때 서울에서 대나무 못 봤어요. 80년대 서울에 올랐을 때 대나무 못 봤어요. 요즘에 서울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디 건물 같은데 장식으로 대나무 심으는데 그동안 80년에서 지금 2020년이 넘어갔으니까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서울이 기온이 온실효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온난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중반부터 흉년이 거의 없어요. 변홍사 흉년이 없어요. 이유가 벼가 좋아하는 게 따뜻한 날씨거든. 계속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동남아 세계 따뜻해졌으니까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벼에 흉년이 들기가 힘들어. 벼에 자꾸 벼가 생장하는데 좋은 조건도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벼도 식물이고 한계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올라가서 한계선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옛날로 가면은 이게 서울 밑으로 해서 강릉까지가 이게 냉온대를 구분데 냉온대를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식물이 대나무예요. 대나무. 정확히는 대나무는 나무 빼고요. 대요. 그래서 강릉에 가면은 오죽이 있는 거야. 오죽. 강릉에 오죽. 자, 근데 중국 그건 얘기했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걷었을 때 위도를 걷었을 때 중국 남쪽이 더 치우쳐 있잖아요. 남쪽이 더 치우쳐져 있으니까 남쪽이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란다. 그래서 중국이 주구장막을 들었다고 체제 경쟁을 할 때 옛날에요. 소련하고 체제 경쟁을 할 때에 주구장막 소련은 뭐 철장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대나무 먹고 사는 팬더금도 중국이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영화 보면은 와우장류 이런 거 보면 대나무가 많고 죽새공포이 많고 뭐 하잖아요. 이런 대나무가 무서운 저기 중국 남방 지역에 남방 지역. 그 남방 지역에서 대를 갖다가 표기 옛날 고음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했대요. 댁. 이거 그대로 읽으면 댁이야 댁. 중국 남방 지역에서의 대죽자의 고음은 댁이었대요. 댁. 댁. 근데 이제 댁이 이제 북방으로 옮겨가고 이제 장안음 우리가 흔히 오늘날 얘기한 한자는 장안음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장안 쪽으로 가면서 이게 죽처럼 이렇게 바뀐 거 댁, 잭, 뭐 덕, 죽 그런 식으로 바뀌고 그 말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는 입성자 기억자를 떼고 대가 된 거야 지금 대가. 같은 데서 나온 말이라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여기서 그래서 이 두 글자를 놓고 지금 어원이 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그리고 대어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나무 하고 있는데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저 예전에 제가 오죽헌을 갖다가 수학년을 갔는데 수학년 가지고 오죽헌의 그 오죽의 설명인데도 이게 풀이라고 설명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설명이 빠졌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마치 동물계의 이 박쥐 같은 존재예요. 박쥐가 날아다니니까 조류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포유류잖아요. 대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풀이에요. 풀. 벽과에 속하는 풀이에요. 벽과. 그래서 벽과 대표적인 게 벼 아니야? 벼의 줄기 속에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예요. 벼꽃이 폈을 때 오고 대꽃이 폈을 때 대꽃이 잘 안 피지만 피고 나서 죽어요. 오래 그냥 몇십 년에 한 번씩 피고 죽기 전에 종교유지 본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식물들 종교유지 본능을 실험하려면 열매를 맺혀야 되고 열매를 맺히기 전에 뭐야? 꽃을 피워야 되잖아. 그래서 대나가 죽기 전에 꽃을 피우는데 저는 우연히 대꽃도 봤어요. 그리고 어려서 벽꽃도 시골에 사도 벽꽃 못 본 사람도 아는데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 근데 벽꽃도 보고 거의 똑같아. 대꽃도 벽꽃도.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에 이게 나무가 아니고 대란 말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게 30m 넘게 막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길게 자라고 그러니까 나무로 여기가지고 나무를 붙여서 얘기하는 게 그게 관용어가 돼가지고 관습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국립국원에서도 나무를 붙여 얘기해도 된다고 돼 있지만은 우리처럼 정확히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면 또 저는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 그려놓고 어쩔 수 없이 나무라고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것도 해주는데 그냥 대요 대. 근데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이게 대나무냐를 놓고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그냥 대나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조선시대 때 유명한 고산 윤손도라는 분이 있어요. 그 고산 윤손도가 오우가라는 시를 졌어. 오우가.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그렇죠. 뽑기는 유식이며 저 오우가를 졌으니까 이 다섯에 버텨야 될 존재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해서 오우가를 졌는데 다섯 수가 아니에요. 오우가는 여섯 수예요 원래. 네 버치 며치냐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떠오르니 그도 반갑구나. 네 버치 며치 수석과 송죽이라 해놓고 동산에 달 떠오르니 그도 반갑구나 해서 한 수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에 대해서 석에 대해서 송에 대해서 죽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한 수씩 졌으니까 통틀어서 여섯 수야. 먼저 좋아하는 그것에 대한 시를 한 수 쳐놓고 나서 각자 이제 하나씩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나무에 대해서 진 거 보면은 나무도 아닌 것이 우리 선생님인 것처럼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누가 시켰고 속은 어디에서 비었는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저렇고 사시의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도 고등학교 졸업 오래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우고 이제 대책임지를 서는데 대책임지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그 오후가를 찾아보면 되는데 그 오후가에서도 나무단지 풀단지 이렇게 고문을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더 의식적으로 세상을 산다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대나무 먹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관용상 이 대나무란 말을 써먹을 수는 있어도 엄밀히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대라고 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대잖아요. 대나무 주고 장 못해. 그리고 요골자가 자형이요. 요골자가 자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대나무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대나무 줄기가 있으면 가지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가지들이 나오는데 가지에 대가지들이 이렇게 달려요. 대가지 무서워게. 대가지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달리는데 그 대가지 두 개가 양쪽에 대가지 두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양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게 가느는데 이게 댄잎이에요. 이게 댄잎. 여기가 댄잎이야. 댄잎. 요것이 댄잎이야. 이게 가지고 가는 가지고 이것을 이 형태를 갖다가 그대로 오면서요. 이 형태를 따로 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 형태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완전히 다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상형성이 있고 글자를 보기 좋게 또 편하게 쓰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반영해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대죽자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아까 쓰일 때에 다른 글자가 그대로 쓴 상태에서요. 그대로 쓴 상태에서 다른 글자를 밑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방대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간략화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이게 항상 머리 부분에 써요. 글자에서 머리 부분. 그래서 대죽자가 머리 부분에 쓰이는 글자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부른 명칭이요. 대죽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부터 부르렸던 명칭을 그대로 저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지금 써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죽머리라고 했어요. 그냥 중머리 했으면 좋겠는데 중머리 하면 대오고 연상이 안 됐던지 어쨌든지 뭐 그런 연유를 알 수가 없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놨어요. 그 대죽머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대오 관련돼서 아까 이런 것처럼 삭간입자가 리본님인데 대나무만 삭간입자예요. 초립동 뭐 이럴 때 쓰는 삭간입자 이런 데서요. 부필자 대나무로 만든 부필 뭐 이런 데서 쓰이고 쓰는데 이게 음역하는 글자도 있어요. 자, 음역하는 글자 우리 책에 보세요. 악기 이름 축자가 있네요. 이렇게 써놨는데 그동안에 설명할 때 이거 잘못된 글자죠?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이렇게 쓰면 대중머리하고 요글자가 아니고 요글자는 다시 이렇게만 썼다고 보면 장인공자 무릎범자인데 이게 무릎범자가 아니라니까요. 무릎범자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 요 글자가 두려울공자 같은 데서 쓰는데 두려울공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잘못이라니까. 이 무릎범자는 요 무릎범자는 도체 형상에서 나서 도체 형상에서 돛과 관련돼 가지고 도체 옛날 글자가 이렇게 도체 형상에서 나온 글자예요. 그렇지만 요 글자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두 손을 내밀어서 뭔가를 붙잡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진 좀 주세요.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글자가 나온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 이 잡을극자 이게 잡을극자. 그 잡을극자를 간략화시켜 놓은 걸 글자로 써야 돼요 이게요. 이게 장인공자가 음역하면서요. 정확히 쓴 글자로 장인공자가 음역하면서 잡을극자에 의해서 잡듯이 끌어안는다고 해서 끌어안을 공자가 되는 거예요. 끌어안을 공자. 그 끌어안을 공자가 이게 무릎범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다시 여기서 마음속으로 두려워한다고 해서 두려울 공자란 말이에요. 아 이런 글자들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책에는 이렇게 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대죽자가 축이 되면서요. 끌어안고 연주하는 악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에 한 일종과 관련된 게 악기 이름 축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 중국에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쓰였던 악기이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그렇게 흔히 연주되는 악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건문고 가요감청 현악기야. 현악기도 작아. 기타처럼 이렇게 기타의 그 동그란 판때기 없이 이렇게 돼 있는 동그란 울림통이 없는 상태의 그 반듯한 형태의 뭐 그런 형태의 악기야. 현악기인데 그래가지고 쳐서 소리를 내. 이게 그 악기로서 그 뭐 특별하게 매력이 있는 악기는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소리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널리 이제 퍼지지 못한 거야.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촉이라는 악기인데 이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글자를 몰라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이 글자를 통해서 다시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쌓을 축자 건축을 때 쓰는 축성하다 뭐 그때 쓰는 쌓을 축자 나무로 쌓는 거죠. 그러니까요. 쌓을 축자에서 다시 이 글자가 음역하는 후기 때문에 이 글자를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이자를 갖다가 붙인 글자예요. 두 이자를 붙인데 둘이랑 하나보다 둘이 더 크다. 둘이란 게 두 배다는 얘기고 두 배다는 얘기가 두텁다는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요. 대나무 두텀을 갖다가 얘기했던 글자인데 그냥 대나무 자체를 올라 뜻하고 있네요. 대나무 두자인데 잘 알다시피 해초가 썼던가? 네. 왕 오천축국전의 축자가 바로 오천축이라는 그 시대예요. 중국 서쪽에 있는 나라와 관련돼 가지고요. 그때 시는 대나무 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 글자도 대죽자가 음역하는데 이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더만요. 이게 대죽자가 음역하는 일을 미처 몰랐던 거예요. 치읓이 구경 환작용에서 티읕으로 잘 바뀐다고 했잖아요. 죽이 뭐예요? 독이 되고 독까지 왔어요. 독. 그래서 말맞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말이라는 것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보면 이게 천리마로 쓸 거인지 아니면 테마, 짐실을 태자 테마로 쓸 거인지 이 서로 구별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 말이요. 믿음직해요. 듬직해요. 행동하는 것이 잘 길들인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믿음직하다는 의미와 관련된 돈독하다는 의미가 믿고 탈만한 말인 거야 지금. 돈독할 독자고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 뭐 할 때 믿음성이 강한 신자들 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 뭐 할 때 쓰는 독자가 바로 있죠. 뭐 또는 독지가 뭐 이럴 때 쓰는 독자가 바로 돈독할 독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죽자가 음역하는 글자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끊고 쉬는 시간을 갖고 나면 다음 글자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잖아요. 보정에다 축을